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리는 사연은 어느 재벌 회장이 동생의 음모로 인해 나락으로 갔다가 겨우 어떤 마음씨착한 분의 도움으로 자기 자리를 찾았고 동생에게 한 방 먹이는 다이다 사연입니다. 자, 어디 한번 들어보시죠. 아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 아니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야, 이 양반아! 여기서 이러다 얼어 죽겠어. 정신 좀 차려봐. 10년 전 그 차가운 새벽 길바닥에 쓰러져 동사 직전이던 한 노숙자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 국밥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신분도 묻지 않은 채 사흘 밤낮을 끓인 국밥 한 그릇씩으로 살려낸 한 사람. 그리고 10년이 흐른 어느 늦가을 새벽 그 낡은 골목 어귀에 검은 세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일렬로 멈춰 섰습니다. 가장 큰 차에서 내린 최고급 양복 차림의 거물. 그가 향한 곳은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닌 곧 무너질 듯한 슬레이트 지붕 아래 매달린 작은 간판. 순분 국밥. 그 남자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낸 낡은 숟가락 한 자루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물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이 넘쳐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의 새벽 공기가 마치 살얼음처럼 차갑게 골목 안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판자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좁다란 골목 어귀였습니다. 낡은 전봇대에는 재개발을 알리는 붉은 현수막이 너덜너덜한 채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골목 안쪽에서는 여명이 채 밝지 않아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흙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길에 갑자기 무거운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일렬로 줄을 지어 흙먼지를 일으키며 천천히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의 보닛 위로 반사되는 가로등 불빛이 마치 검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별빛처럼 흔들렸습니다. 새벽 장사를 나가던 동네 주민들은 거대한 차량 행렬과 삼엄한 분위기에 놀라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은 입을 쩍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세탁소 앞에서 쓰레기를 내놓던 중년 여인은 손에 든 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세탁소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에 저런 차가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가 와. 청와대에서 오기라도 한 거야? 리어카 노인이 침을 꿀꺽 삼키며 대꾸했습니다. 청와대는 무슨. 내 평생 살면서 저런 차는 텔레비전에서나 봤지 실물로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노파가 손사래를 치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이 양반들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동네에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보지. 가만히 좀 있어봐. 이런 누추한 동네에 저 정도의 차량 행렬이 들어오는 일은 평생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체격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에 무선 이어폰을 꽂은 경호원들은 골목 양쪽으로 나뉘어 거리를 통제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가장 거대한 세단의 뒷문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창그룹의 총수 강수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그 깊은 눈빛 속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 손으로 두툼한 외투를 받쳐들고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수창은 말없이 손을 들어 그 의전을 부드럽게 막아 세웠습니다. 회장님, 새벽 공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기 들기 십상이니 외투 좀 걸치시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강수창은 비로소 얕은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습니다. 됐네. 오늘만큼은 이 추위를 그대로 맞고 싶어. 자네는 차에서 기다리고 있게. 강수창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골목의 추위는 말이야. 내가 평생 잊으면 안 되는 추위거든. 잠깐이라도 잊으려고 들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해. 강수창이 한마디를 덧붙이자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 받들겠습니다. 강수창은 광이 나는 구두 끝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좁은 골목길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이나 멀리 솟아오른 고급 아파트의 스카이라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 곧 무너질 듯 위태롭게 기울어진 슬레이트 지붕 아래 매달려 있는 낡은 나무 간판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지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그 간판에는 큼지막한 붓글씨로 순분 국밥이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수창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더니 가게 앞 평상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평상 위에는 누런 털과 검은 털의 길고양이 두 마리가 서로 등을 맞댄 채 한가롭게 졸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인기척에도 고양이들은 별로 놀라지 않고 한쪽 눈만 살짝 떴다가 다시 감았습니다. 이 가게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어떠한지를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강수창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10년 전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강수창의 뇌리에 그날 새벽의 풍경이 한 장의 빛바랜 사진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복 동생 강민주가 꾸민 치밀한 계략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노숙자로 전락한 강수창은 며칠을 굶주린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수창그룹의 후계자로 손꼽히던 그가 단 며칠 만에 짐승만도 못한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영하의 추위 속에서 마지막 힘이 빠진 강수창은 바로 이 골목길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손끝부터 발끝까지 감각이 사라지고 의식마저 흐릿해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낡은 고무신을 끄는 작은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노파의 거친 손이 강수창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정말 송장되겠네, 송장돼. 투박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강수창이 평생 받아본 어떤 말보다도 따뜻했습니다. 눈 좀 떠봐. 이름이 뭐여? 응? 집은 어디고? 사지가 멀쩡한 양반이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냔 말이여. 오순부는 혼잣말을 하면서 강수창의 큰 몸을 가까스로 부축했습니다. 아휴 무거워라. 이 양반 이거 덩치가 산만한 게 부축하다가 늙으니 허리가 먼저 나가겠네. 오순부는 끙끙대면서도 강수창을 가게 안쪽 구석에 눕히고는 사흘 밤낮을 꼬박 간호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을 끼니마다 끓여 입에 떠넣어 주었지요. 강수창은 그 사흘간의 온기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을 절치부심하며 그룹의 총수 자리를 되찾기까지 강수창은 매일 밤 그 국밥의 맛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새벽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강수창은 이 골목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강수창이 낡은 미닫이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연탄 난로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묵직한 사골 국물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깊게 들이마신 강수창의 어깨가 살며시 떨렸습니다. 이윽고 강수창은 문고리를 잡고 천천히 옆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드르륵 하고 낡은 문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게 안 풍경이 강수창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연탄 난로 위에 놓인 큰 가마솥에서는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등을 돌리고 앉아 뚝배기를 행주로 닦고 있는 한 노파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오순분의 뒷모습은 10년 전과 비교해 한층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살짝 굽었고 머리에 두른 수건 사이로 비치는 흰머리도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벽지, 모서리가 다른 낡은 나무 탁자 4개, 다리가 흔들리는 등받이 없는 의자들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벽지의 색깔만이 10년의 세월만큼 한 톤 더 누렇게 익어 있을 뿐이었지요. 문 열리는 소리에 오순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들어온 손님을 살폈습니다. 새벽부터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거물급 인사가 자기 가게의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분명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순분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깡마른 노숙자가 눈앞에 이 풍채 좋은 신사일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였지요. 오순분은 행주를 든 손으로 빈자리를 무심하게 가리켰습니다. 어이구 손님, 어서 오슈. 아무데나 편한 자리에 앉으슈. 오순분의 목소리는 10년 전 그날 강수창을 깨우던 그 목소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양반 새벽부터 그 비싼 양복 자락이 다 구겨지게 이 누추한 데까지 무슨 일이요? 길을 잘못 들었나? 오순분이 손에 든 행주로 탁자를 한번 쓱 닦아내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우리 집은 새벽에 시장 일꾼들이 나와서 후루룩 먹고 가는 데지 양반 같은 분이 올 때는 아닌데 말이요. 강수창의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여 보였습니다. 사장님 누추하다니요. 저는 이 가게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집입니다. 강수창의 나직한 한마디에 오순분이 잠시 행주질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별 양반 다 보겠네. 우리 집이 뭐가 그리 따뜻하다고. 오순분은 어이없다는 듯 가볍게 웃어넘기고는 다시 가마솥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강수창은 가게 가장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비닐 장판이 끈적이는 낡은 탁자에 손바닥을 살짝 대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누워있던 바로 그 자리 옆에 놓인 그 탁자였습니다. 강수창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10년 전 끓이시던 그 맛 그대로요. 10년 전이라는 말에 오순분이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토를 달지 않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우리 집 국밥 맛은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똑같아. 늙은이가 무슨 비법이 따로 있겠나. 그저 정성으로 끓이는 거지. 오순분이 무뚝뚝하게 말을 받으며 가마솥에서 뜨거운 육수를 한 국자 퍼올렸습니다. 맛이 변했으면 동네 사람들이 진작에 발끊었지. 우리 집 단골들이 좀 깐깐해야지. 오순분은 등을 돌린 채 혼잣말처럼 한마디를 더 흘렸습니다. 근데 양반 10년 전에 우리 집을 와봤다는 거요? 내가 양반 얼굴은 통 기억이 안 나는데. 오순분이 슬쩍 고개를 돌려 강수창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사장님이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르니까요.
강수창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기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람 얼굴이라고 안 변하겠나? 오순부는 더 캐묻지 않고 다시 조리에 집중했습니다. 뚝배기에 밥을 안 치고 그 위로 푹 삶은 머릿고기를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펄 끓는 사골 육수를 부어내자 새하얀 김이 천장까지 솟구쳤습니다. 오순부는 깍두기와 풋고추, 새우젓이 담긴 작은 종지들을 손수 쟁반에 받쳐들고 강수창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손님 앞이라고 해서 손길이 달라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순부는 작은 종지들을 탁자 위에 툭툭 내려놓으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집 깍두기는 내가 직접 담근 거니까 한번 잡숴봐. 새우젓은 양반 입맛에 맞춰 살살 넣고 오순분이 풋고추 접시까지 가지런히 놓아주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국밥은 식기 전에 후루룩 들이켜야 제맛이여. 양반처럼 천천히 깨작깨작 먹으면 맛 다 빠져.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뚝배기가 강수창의 앞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창이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은빛 숟가락 한 자루였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살짝 휘어 있고 끝부분이 닳아 둥그러진 그 숟가락을 강수창은 탁자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두 손으로 곧게 모셔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순부는 주방으로 돌아가다 말고 그 모습을 의아한 시선으로 잠시 바라봤습니다. 손님이 자기 집 숟가락을 두고 굳이 낡아 빠진 다른 숟가락을 꺼내 놓는 모습은 분명 기이한 행동이었지요. 아이고, 별 양반 다 보겠네. 우리 집 숟가락이 더럽다고 그러는 건가? 어쩌자고 자기 숟가락을 꺼내는 거요? 오순분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양반, 우리 집 숟가락도 잘 닦아놓은 거요. 그 다 달아빠진 숟가락 말고 우리 집 거 쓰슈. 오순분이 못 믿었다는 듯 한마디 더 건넸지만 강수창은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이 숟가락은 저한테 아주 귀한 물건이라서요. 오늘은 꼭 이 숟가락으로 먹어야 합니다. 별 양반을 다 보겠네. 양복은 비싸 보이는데 숟가락은 어디 동양 다닐 적 쓰던 것 같고 말이요. 사연이 있나 보지 뭐. 오순부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작게 한숨을 내쉬며 주방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강수창은 그 낡은 숟가락을 천천히 손에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달아진 금속의 감촉이 전해지자 10년 전 사흘간 이 가게 한 구석에 누워 떠먹었던 그 국밥의 맛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사흘 밤낮을 자신을 살려준 오순분이 마지막 날 아침 손에 쥐어주며 했던 그 말 한마디까지도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가져가 양반. 어디 가서 끼니 거르지 말고 꼭꼭 챙겨 먹어. 사람은 굶으면 짐승이 되는 거요. 알았지? 강수창은 그 숟가락 한 자루를 10년간 단 하루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 지사를 전전하며 옛 충신들을 규합하던 그 험난한 시간 동안 강수창은 매일 밤 그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강수창에게 단순한 식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버린 그 순간에 유일하게 자신의 손을 잡아준 한 사람의 온기였고 다시 일어서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강수창은 떨리는 손으로 뚝배기 안에 숟가락을 넣어 국물 한 술을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강수창의 콧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을 머금는 순간 강수창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년 전 동사 직전에 자신을 살려냈던 바로 그 국물 맛이 변함없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진한 사골과
푹 우러난 양지의 깊은 향, 거기에 살짝 더해진 마늘과 후추의 알싸한 끝맛까지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수창은 천천히 두 눈을 감았습니다. 감은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무언가가 살짝 비치는 듯 했지만 그는 곧 입술을 굳게 다물어 그 감정을 안으로 삼켜냈습니다. 주방 쪽에서 오순분이 가스불을 줄이며 무심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양반, 국물이 입에 맞나? 짜면 짜다고 솔직히 말하슈. 늙은이 손이 짠가 싱거운가 가끔 헷갈려서 말이여. 강수창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숨을 가다듬은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너무 맛있습니다. 딱 좋습니다. 10년 전 제가 먹었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10년 전이라는 말에 오순분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순분은 고개를 갸웃하며 강수창 쪽을 한번 돌아봤지만 여전히 눈앞에 거물급 신사와 10년 전의 그 노숙자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양반, 자꾸 10년 전 하는데 우리 집 단골 중에 10년 넘은 양반들도 덜어 있긴 하지. 양반도 그런 손님이었나 보네. 오순부는 그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기고는 다시 가마솥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집 국밥맛 알아주는 양반이 있어서 늙으니 마음이 좋네 그려. 천천히 들고 가슈. 오순분의 무뚝뚝한 말투 끝에 살짝 묻어나오는 따스함을 강수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수창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강수창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골목에서 일어날 일을 강수창은 이미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그려본 터였습니다. 이 자리에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복동생 강민주의 그림자가 반드시 이 골목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사실까지도 말이지요. 그러나 강수창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가 들이닥치기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가게 밖 골목 어귀에 늘어선 검은 세단 행렬은 아직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골목 위로 천천히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이 작은 가게 안의 공기만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국밥집에서의 조용한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인 1시간 뒤였습니다. 골목 어귀 쪽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땅을 울리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골목 안쪽으로 자욱하게 밀려들었습니다. 대형 굴삭기 한 대가 좁은 골목 입구를 비집고 들어오며 슬레이트 지붕들을 위협하듯 거대한 쇠파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뒤를 따라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수십 명의 용역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검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눌러 쓴 용역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서는 군인들처럼 살벌한 표정이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황급히 셔터를 내리고 가게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세탁소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채우며 안에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또 저놈들이 왔어. 이번엔 진짜 다 부수려나 봐. 쌀집 주인은 셔터 너머로 그 광경을 훔쳐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에 DK건설이라고 적힌 노란 완장을 찬 덩치 큰 남자가 그 무리의 가장 앞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용역 대장이었습니다. 용역 대장은 묵직한 발걸음으로 곧장 순분 국밥집 미닫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발을 들어 미닫이 문을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문틀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으로 비스듬히 꺾여버렸습니다. 오순분이 가마솥을 휘젓던 손을 멈추고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남의 집 문을 왜 발로 차고 그래? 오순분이 국자를 쥔 채로 큰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용역 대장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며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빈 그릇 몇 개를 손등으로 거칠게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릇 두어 개가 깨져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습니다. 할망구, 이제 더는 못 봐줘. 좋은 말로 할 때 도장이나 빨리 찍어. 용역 대장이 품에서 두툼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오순분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철거 동의서야. 여기 빨간 칸에 도장만 콱 찍으면 돼. 이사 비용에 위로금까지 두둑이 챙겨준다잖아. 오순분은 그 서류를 한번 흘끗 보고는 더러운 것을 본 듯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이 가게는 내 평생 일터고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라고 말이야. 도장은 무슨 얼어 죽을 도장이여. 오순분이 단호하게 잘라 말하자 용역 대장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놓친 니가 진짜 곱게 말할 때는 못 알아듣지. 어이, 그러면 안 되지. 용역 대장이 손가락을 까닥거리자 뒤에 서 있던 부하둘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부하 하나가 진열장을 발로 차서 그릇과 양념통이 우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또 다른 부하는 벽에 걸린 영업 허가증 액자를 떼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오순분이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이게 무슨 짓이야? 평생 모은 살림을 다 부수고 다녀. 오순분은 그 자리에서 주방으로 한 걸음에 달려 들어갔습니다. 도마 옆에 꽂혀 있던 시퍼런 식칼 한 자루를 거침없이 빼들었습니다. 70대 노파의 손에 들린 식칼이었지만 그 기세만큼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와봐. 이 늙은이가 곱게 죽을 줄 알아? 같이 죽자고 덤비기 전에 썩 나가. 오순분이 식칼을 비스듬히 들고 용역 대장을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용역 대장은 잠시 흠칫했다가 곧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제 와서 무슨 칼춤이여. 어이, 칼이나 빼앗아. 용역 대장은 다시 오순분을 향해 손을 거칠게 치켜들었습니다. 딱이라도 한 대 갈겨버릴 기세였지요. 그 순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수창이 의자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용역 대장이 강수창의 존재를 그제야 알아채고 그쪽을 흘끗 돌아봤습니다. 이 양반은 또 누구야? 양복 빼입은 거 보니 네 집 영감인가 본데 다칠라 빨리 비켜. 용역 대장이 강수창을 향해 거만하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강수창은 아무 대꾸 없이 두어 걸음을 옮겨 용역 대장의 바로 앞에 섰습니다. 용역 대장의 손이 다시 오순분을 향해 내리쳐지려는 그 순간 강수창의 손이 번개처럼 그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뚝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역 대장의 손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였습니다. 그악! 내 손목 부러졌어. 용역 대장이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비명 소리가 가게 밖 골목까지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골목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용역 인부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무기를 휘두르며 가게 안으로 우르르 난입했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순분이 식칼을 든 채로 강수창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양반, 위험해. 뒤로 빠져.
오순분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강수창은 가볍게 손짓 하나로 그 외침의 답을 대신했습니다. 강수창의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떨어지자마자 골목 어귀에 늘어서 있던 검은 세단들에서 정예 경호원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검은 정장 자락을 휘날리며 가게 안팎으로 빠르게 진입한 경호원들은 단 몇 초 만에 상황을 장악했습니다.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용역 인부의 팔을 비틀어 등 뒤로 꺾어 누르고 강목을 휘두르던 자의 목 뒤를 단번에 제 앞에 바닥에 짓눌렀습니다. 수십 명의 용역 인부들이 차례차례 바닥에 무릎이 꿇려 등 뒤로 손이 묶여나갔습니다. 골목 안은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지만 그 시간은 채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순부는 식칼을 쥔 채로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이 도무지 현실 같지가 않았지요. 이 양반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오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강수창을 향해 물었습니다. 강수창은 그 물음에 미소만 살짝 지어 보일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꿇려 있는 용역 대장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용역 대장은 꺾인 손목을 부여잡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강수창은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추고는 용역 대장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곡차곡 챙겨 넣어둔 대포폰 2대와 대포통장 몇 건이 그 안에서 줄줄이 나왔습니다. 강수창은 그 물건들을 손바닥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다 너희 사장 강민주가 챙겨준 거지? 강수창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역 대장의 눈동자가 그 말에 흠칫 흔들렸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그 이름을 도대체 정체가 뭐야? 용역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강수창은 그 물음에는 답하지 않고 가까이 서 있던 경호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이 정장 안주머니에서 작은 배지 하나를 꺼내 용역 대장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창그룹의 사조직임을 알리는 그룹의 상징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빛 배지였습니다. 용역 대장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수창그룹 어떻게 회장님이 직접 회장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용역 대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강수창은 그 말을 듣고 옅게 웃었습니다. 죽었다? 누가 그러던가? 너희 사장 강민주가 그러던가? 강수창의 한마디에 용역 대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강수창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경호원들에게 짧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자만 풀어주게. 나머지는 경찰에 넘기고. 경호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군말 없이 용역 대장의 결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용역 대장은 영문을 모른 채 자유로워진 자기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주에게 전하게. 강수창이 돌아왔다고. 그리고 모든 빚은 이자까지 쳐서 받아낼 거라고. 강수창은 그 말을 남기고는 찢어진 동의서를 발끝으로 슬쩍 밀어 용역 대장 쪽으로 던져주었습니다. 용역 대장은 그 종이를 황급히 챙겨 들고는 꺾인 손목을 부여잡은 채 비틀거리며 가게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창이 의도적으로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용역 대장이 강민주에게 자신의 생환 사실을 보고하도록 만든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였지요. 오순부는 그 모든 광경을 식칼을 쥔 채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수창이 천천히 오순분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가게가 어지러워진 건 제가 책임지고 다 정리하겠습니다. 강수창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오순부는 그제야 손에 쥔 식칼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양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왜 우리 가게에 저놈들이 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고 또 양반은 어떻게 저놈들을 오순분이 어지러운 머리를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자세한 이야기는 모든 일이 다 정리된 후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가게 안에 계시면서 아무데도 나가지 마십시오. 강수창은 그 말을 남기고는 가게 밖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밖으로 나온 강수창의 표정은 가게 안에서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깊고 차가운 결의가 그 눈빛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행 비서가 굳은 얼굴로 다가오자 강수창은 손에 들고 있던 대포폰 2대와 대포통장 몇 건을 그대로 건넸습니다. 즉시 정보팀에 넘기게. 송금 내역 전부 대조해보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거야.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수행 비서가 그 물건들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바로 비밀정보팀 가동하겠습니다. 수행 비서가 짧게 답하고는 빠르게 한쪽으로 물러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강수창의 정보팀은 지난 수개월간 수창그룹 내부의 비자금이 그룹 외부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는 정황을 9할까지 추적해둔 상태였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따라 조세회 피처에 등록된 유령 회사들을 하나하나 식별해냈고 그 회사들이 다시 차명 계좌 다발로 연결되는 구조까지 파악해 두었지요. 다만 그 종착지가 누구의 손에 들어가는지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가 마지막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강수창이 일부러 이 골목의 모습을 드러낸 것도 강민주가 반드시 자신의 자금주를 직접 동원해 반응하리라는 것을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용역 대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대포폰과 대포통장이야말로 그 마지막 비어있는 자리를 메워줄 핵심 단서였지요. 수행비서는 즉각 그룹 본사 비밀정보팀과 화상으로 연결을 시작했습니다. 압수한 대포통장의 송금 내역을 정보팀이 기존에 추적해온 자료에 대조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로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더니 잠시 후 한 줄의 송금 기록이 붉은색으로 환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용역 대장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조세회 피처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의 수취 계좌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비어있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단번에 완성되었습니다. 정보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자 추적에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DK건설의 지분 구조와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다발이 단시간에 그 종착지까지 모두 펼쳐졌습니다. DK건설이 수창그룹 내부 자금을 빼돌려 설립된 유령회사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더해 부회장실로 직접 연결되는 다수의 차명 계좌들까지 줄줄이 확인되었지요. 수행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 화면을 강수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최종 명단입니다. DK건설의 실소유주 명단입니다. 수행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수창은 그 화면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명단 가장 꼭대기에 강민주 부회장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죽인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이복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강수창은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옅은 미소까지 번지고 있었지요. 드디어 잡았군. 동생아, 이번엔 네가 도망갈 곳이 없을 거다. 강수창이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강수창은 수행비서를 향해 또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4년 전부터 가동해온 비밀팀에 연락하게. 청부업자 검거 작업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라고 전해. 강수창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행비서가 짧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검찰 쪽 채널은 어떻게 하실지요?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수창은 잠시 골목 안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내 신뢰할 수 있는 인맥에게 자료 일부를 사전 비공식 채널로 전달하게. 본격적인 공조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둬야 해. 네, 회장님.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수행비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멀리 도주하는 용역대장의 뒷모습이 골목 끝에서 점차 작아져 갔습니다. 강수창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저자가 강민주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보고하는 순간 자신과 강민주 사이의 10년 묵은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강수창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깊고 매서운 결의가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가게 안쪽에서는 오순분이 깨진 그릇 파편을 빗자루로 쓸어 모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용한 새벽 골목에 그 빗질 소리만이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강수창은 다시 한번 그 가게 쪽을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살려준 그 작은 가게가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자 자신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이제 강민주가 어떤 패를 꺼내들고 반격해 올지 그 모든 그림이 강수창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창그룹 본사 최상층 부회장실의 두꺼운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을 등지고 앉아 있는 강민주의 얼굴에는 평소의 여유로움이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대리석 책상 위에는 어젯밤 도주한 용역대장이 보내온 보고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거칠게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손가락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마지막 줄에 적혀 있는 한 줄의 문구가 강민주의 두 눈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수창그룹 전 회장 강수창, 골목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강민주는 그 종이를 와락 구겨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주먹으로 그 두꺼운 유리를 쾅 하고 내려쳤습니다. 그 인간이 살아있었다고? 10년 전에 그 추운 바닥에서 죽었어야 할 인간이 어떻게 살아있단 말이야. 강민주가 이를 악물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청부업자를 고용해 처리했다고 믿어왔던 그 형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자금줄인 재개발 사업의 한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강민주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지금 즉시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형의 발판을 완전히 짓밟아 놓아야 했습니다. 강민주는 책상 옆 전용 인터폰을 거칠게 잡아들었습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강민주가 짧게 한마디를 내뱉고는 인터폰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주의 비서실장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민주는 자리에 다시 앉으며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빳빳한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거 들고 지금 즉시 관할 경찰서장한테 다녀와. 그동안 챙겨주던 거에 2배로 얹은 거니까 알아서 신호 주면 알아들을 거야. 강민주가 봉투를 책상 위로 미끄러뜨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신호라 하시면?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거 강행. 그것만 전하면 돼. 군말 없이 알아들을 사람이니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강민주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단단히 챙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집행관, 사설 용역 업체 대기조 전부 동원해. 굴삭기 3대 이상이고 인원은 수백 명 단위로 풀어. 오늘 안에 그 골목 평지로 만들어 놔야 돼. 강민주가 핏대 선 목소리로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네, 부회장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짧게 답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부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는 한참 동안 천장만 노려봤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 손에 들어왔던 모든 권력과 돈이 강수창이라는 이름 석자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재개발 구역의 골목 입구 쪽에서는 이미 거대한 굉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굴삭기 한 대가 아닌 무려 3대의 대형 굴삭기가 골목 양 끝에서 동시에 진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합법적 강제 집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사설 용역 수백 명이 까만 물결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자들은 노란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한결같이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세워둔 임시 바리케이드가 굴삭기의 거대한 쇠팔에 의해 단숨에 박살이 났습니다.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오르며 골목 안쪽으로 흙먼지가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파된 강수창의 경호팀 30여 명과 한자리에 모여든 골목 상인들 약 50여 명이 어깨를 맞대고 인간띠를 만들었습니다. 스크럼을 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가 지킨다. 한 발자국도 못 들어와. 쌀집 주인이 큰 소리로 외치며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평생 살아온 자리야. 너희들이 먼데 와서 다 부수고 가. 세탁소 여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합세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용역 인부들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는 쇠파이프 앞에서 그들의 결연한 외침은 길게 가지 못했습니다. 쇠파이프가 어깨와 등을 가차없이 내리쳤습니다. 강목이 다리를 후려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호팀이 가까스로 막아내려 했지만 상대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비명과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재개발 구역인데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 여인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렸습니다. 신고 전화가 빗발치자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경찰 기동대가 곧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기동대는 폭력 사태를 멈추는 대신 골목 입구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우고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기동대장이 무전기에 대고 천천히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민사상 철거 집행 현장으로 확인됩니다. 단순 폭력 사태가 아닙니다. 기동대장의 무전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강민주에게 사전 매수된 관할 경찰서장이 기동대에 그렇게 보고하도록 미리 지시를 내려둔 것이었습니다. 기동대는 멀찌감치 떨어진 채 용역들의 폭력을 그저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주민들이 두 손을 모아 빌고 또 빌었지만 경찰의 방패는 오히려 시민들 쪽을 향해 단단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용역들은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3대의 굴삭기가 동시에 굉음을 내며 골목 안쪽 깊숙이 진입했습니다. 가장 앞쪽 굴삭기의 거대한 쇠망치가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쇠망치의 그림자가 곧 순분 국밥집의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오순분이 앞치마를 두른 채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오순분은 들고 있던 행주를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가게 밖으로 한 걸음에 뛰쳐나왔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멈춰, 멈추란 말이야. 오순분이 굴삭기의 거대한 쇠팔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막아섰습니다. 70대 노파의 작은 몸이 그 거대한 기계 앞에서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 가게는 안 돼. 50년을 여기서 살았어. 차라리 날 깔아뭉개고 가. 오순분이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굴삭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용역 둘이 거칠게 다가와 오순분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할망구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비켜! 용역 하나가 오순분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오순분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발버둥쳤지만 두 사내의 완력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오순분을 마치 짐짝처럼 골목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오순분의 무릎이 흙바닥에 긁히며 피가 배어 나왔지만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굴삭기의 거대한 쇠망치가 순분 국밥집의 지붕 한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슬레이트 지붕이 단번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연달아 내리꽂힌 쇠망치가 가게의 기둥과 벽을 차례차례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오순분이 갖고 온 작은 가게가 단 몇 분 만에 잿빛잔에 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욱한 흙먼지가 골목 전체를 뿌옇게 뒤덮었습니다. 골목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오순분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두 손을 흙바닥에 짚은 채 무릎이 꿇려 있던 오순분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내 가게가. 오순분의 목에서 마른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강수창의 차량 행렬은 현장으로 향하는 큰 도로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선두의 검은 세단 안에서 강수창은 무전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수행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굴삭기가 지금 막 가게 지붕을 내리쳤습니다. 주민들과 경호팀이 제압당했고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 더 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강수창이 무전기를 손에 꽉 쥐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두 차량의 앞쪽 도로에서 갑자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옆 차선에서 그대로 끼어들어 가로로 막아섰습니다.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었습니다. 쾅 하는 충돌음과 함께 선두 차량의 보닛이 덤프트럭 측면에 부딪혔습니다. 같은 순간 뒤편에서도 또 다른 덤프트럭 한 대가 차량 행렬의 후미를 가로질러 막아 세웠습니다. 강수창의 차량 행렬이 도로 한가운데에서 디귿자형으로 완벽하게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의 운전석 문이 열리며 운전사들이 차 키를 그대로 뽑아들고 황급히 도로 밖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가 사전에 사주해 둔 차단 추돌 사고였습니다. 강수창은 차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동생이 제대로 한 수를 두는군. 머리 한번 잘 굴렸어.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차량 안에서 강수창은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신호는 깨끗하게 잡혔지만 도로 위에 갇힌 상황은 단시간에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급하게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견인차 부르려면 최소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강민주 측이 또 무슨 짓을 벌일지 수행비서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 시각 강민주는 자신의 부회장실에서 매수된 언론사 기자들에게 차례차례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가짜 뉴스의 보도 자료가 일제히 살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창그룹 회장 강수창이 사조직을 동원해 합법적 재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곧 인터넷 포털 메인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안에는 강수창의 경호원들이 어제 용역 인부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자극적인 사진들이 짜깁기되어 함께 실렸습니다. 장중 거래가 한창이던 수창그룹의 주가는 그 뉴스가 뜨자마자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7%가 빠지더니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하한가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증권가에는 강수창의 경영 리스크를 우려하는 보고서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주는 그 보도들을 자신의 집무실 모니터로 흐뭇하게 지켜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이번엔 정말로 끝이야.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해줄게. 강민주가 입꼬리를 올리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강민주 파벌의 이사들이 임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주가 폭락이라는 명백한 명분이 손에 쥐어진 이상 그들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사회 안건으로 강수창 회장의 해임안 상정이 즉시 결의되었습니다. 더불어 강수창의 직무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그 즉시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매수된 언론사들은 이사회의 해임 절차 개시 사실을 또다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수창그룹 강수창 회장, 사실상 해임 수순, 경영권 박탈 초읽기. 뉴스 화면에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도로 위에 갇힌 강수창은 그 모든 보도를 차량 앞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쪽에서 폐허가 된 국밥집 잔에 더미가 비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강수창의 해임 안건 상정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폐허 앞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흙바닥을 짚고 있는 오순분의 모습이 카메라에 잠시 잡혔습니다. 강수창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두 손을 천천히 모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오를 만큼 강하게 주먹을 쥐었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겨우 1시간이 지나서야 견인차가 도착해 도로를 가까스로 정리했습니다. 강수창의 차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나 있었습니다. 수행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국밥집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형체조차 남지 않았답니다. 강수창은 그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한 도심의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윽고 강수창이 입을 열었습니다. 비서, 곧장 안가로 이동한다. 옛 충신들 전부 소집해. 최태진 변호사한테도 즉시 연락하고. 강수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전달하겠습니다. 수행비서가 짧게 답하며 빠르게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차창 너머로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창의 차량은 그 불빛을 가르며 사람들의 눈을 피한 다음 단계의 작전이 펼쳐질 어둠 속으로 빠르게 향해 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강수창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웠습니다. 언론과 경찰의 눈은 이미 강수창의 차량 행렬 전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차량을 그대로 타고 움직였다가는 다음 한 수가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컸지요.
강수창은 골목 외곽의 한적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갈아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타고 다녔던 그 화려한 검은 세단 대신 수행비서의 낡은 중형 승용차에 직접 올라탔습니다. 수년은 좋게 굴렸을 법한 그 낡은 차의 시트는 군데군데 헐어 있었고 운전대에는 손때가 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누추한 차라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게 가장 눈에 안 띄는 차라서. 수행비서가 운전석에 앉으며 송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오늘은 이런 차가 딱 필요한 밤이니까. 강수창이 옅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낡은 승용차는 어둠을 가르며 천천히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휘황찬란한 도심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곧 익숙한 변두리 풍경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차가 폐허가 된 국밥집 터 입구에 가까워지자 강수창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야상 점퍼를 걸친 강수창의 차림새는 더 이상 수창그룹의 회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차려입은 강수창은 천천히 무너진 가게 터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골목 안은 한낮에 그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무너진 잔에 더미가 어두운 골목 한쪽에 산처럼 쌓여 있을 뿐이었지요. 강수창은 그 잔에 더미 앞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거두어졌던 그 가게가 이제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깨진 슬레이트 조각과 휘어진 철근, 부서진 나무 기둥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지요. 강수창은 천천히 그 잔에 더미 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에 흙먼지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고 무너진 잔해를 한 조각 들어 올리며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까지고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들어갔지만 강수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잔해를 뒤지던 강수창의 손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깨진 슬레이트 조각 아래 부서진 나무 판자 사이에 묻혀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작은 뚝배기 한 개였습니다. 강수창은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뚝배기는 한쪽 면이 반쯤 깨져나가 있었지만 그 형태와 색깔만큼은 분명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사흘 밤낮을 누워 떠먹었던 바로 그 뚝배기였습니다. 오순분이 정성스럽게 끓여 자기에게 가져다 주던 바로 그 뚝배기 말이지요. 강수창은 그 깨진 뚝배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흙과 먼지로 더럽혀진 그 뚝배기가 강수창에게는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반드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가게도, 이 골목도, 그리고 사장님의 평온한 일상도 전부 다요.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깨진 뚝배기를 점퍼 안쪽에 단단히 챙겨 넣은 강수창은 다시 낡은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곧 어둠을 헤치며 도심 외곽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측근이 소유하고 있는 그 펜트하우스는 외부의 감시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는 공간이었습니다. 최고층에 자리한 그곳은 별도의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출입할 수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24시간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강수창이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도착해 있던 IT 기술자들이 비밀 지휘소 구축 작업을 한창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최첨단 통신 장비가 빼곡하게 설치되었고 벽면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대가 부착되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그룹 본사, 검찰청사, 강민주의 동선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강수창은 점퍼 안에서 깨진 뚝배기를 꺼내 거실 한쪽 장식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전 사령부 한가운데에 모셔진 작은 신주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가와 정중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옛 충신분들 모두 안가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진 변호사님이 핵심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막 들어오셨습니다. 수행비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거실 안쪽 회의실에 두꺼운 문이 열렸습니다. 10년 전 강민주의 숙청을 피해 해외 지사로 몸을 피했던 옛 충신들 7명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사람도 있었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더 늘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10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수창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과 강민주를 향한 깊은 분노가 그 눈빛 안에 가득 담겨 있었지요.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선 인물은 40대 초반의 인권 변호사 최태진이었습니다. 최태진은 두툼한 서류 가방과 함께 작은 휴대용 금고를 양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미행이 붙어서 한참을 우회했습니다. 최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왔네. 자네 손에 든 그게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지? 강수창이 역게 미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최태진은 휴대용 금고를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금고 안에서 작은 녹음기 한 대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최태진의 아버지는 과거 강민주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은 인물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최태진은 강민주를 향한 깊은 사적 원한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요. 강수창이 4년 전부터 비공개로 경영 복귀를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최태진은 가장 먼저 그의 옆에 합류한 동지였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태진은 청부업자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신분과 위조 여권을 거쳐 동남아 한 외딴 섬에 숨어 있던 그자를 마침내 6개월 전 검거에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지요. 최태진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강민주 부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강수창 회장을 처리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요. 자금은 차명 계좌로 분할 입금되었고 송금 영수증은 제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녹음 속 청부업자의 자백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강민주의 살해 사주 정황과 자금 전달 경로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상세히 담겨 있었지요.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옛 충신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안도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들이 충성을 다하던 회장이 사실은 친동생에게 살해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마침내 명백한 증거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창은 그 녹음을 끝까지 들은 뒤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고생했네, 태진이. 자네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모이지 못했을 거야. 강수창의 한마디에 최태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그물은 이제부터 짜야지요. 최태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곧 본격적인 작전 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옛 충신 중 한 명인 재무 전문가 박 이사가 노트북 화면을 펼치며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강민주는 DK건설의 대형 쇼핑몰 부지 매입을 위해 사채와 차명 계좌를 한계치까지 끌어쓰고 있습니다. 이미 회수 압박이 들어오는 채권자만 5곳이 넘습니다. 박 이사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강민주가 이 압박을 견디기 위해 또다시 위험한 자금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박 이사가 화이트보드 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강수창은 그 설명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러면 싱가포르에 유령 투자 회사를 하나 세우자. 강민주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는 거야. 강수창의 한마디에 옛 충신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위조된 투자 계약서를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핵심 조건은 두 가지야. 첫째, 해외 투자자가 DK건설에 수천억 원을 지원하되 강민주가 직접 보유한 DK건설 지분이 합병 시점에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할 것. 둘째, 합병 발표와 동시에 투자금이 일시에 집행되며 합병 차익은 강민주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될 것. 강수창의 설명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옛 충신들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끼는 단순한 미끼가 아니었습니다. 강민주가 사채를 끌어서라도 지분을 늘려야만 하는 강제 매집 구조를 만들어내는 완벽한 금융 함정이었지요. 해이만 통과 이후에 완벽한 독식 체제를 꿈꾸는 강민주의 욕망을 정확하게 자극하는 한 수였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위조 계약서 초안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24시간 안에 완성하겠습니다. 박 이사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같은 시각 회의실 한쪽에서는 최태진이 별도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룹 정보팀이 확보한 자료들이 최태진의 노트북 화면 위에 차례차례 표시되었습니다. 강민주 명의로 관할 경찰서장의 차명 계좌에 송금된 뇌물 자금의 송금 기록, 청담동의 한 비밀 요정에서 두 사람이 만나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 이 두 가지 자료는 경찰서장을 단번에 무릎 꿇릴 만한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최태진은 그 자료를 USB에 옮겨 담은 뒤 그 길로 곧장 펜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새벽 2시 관할 경찰서장의 자택 앞에 도착한 최태진은 곧바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고 나온 경찰서장은 최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변호사 양반이 야밤에 남의 집에 찾아와서 뭐라는 거요? 경찰서장이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최태진은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펼쳐들었습니다. 송금 기록과 비밀 회동 영상을 차례차례 재생시켰습니다. 경찰서장의 얼굴이 처음에는 의심으로, 이어 충격으로, 마지막에는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경찰서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서장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협조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가 즉시 검찰과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송부될 겁니다. 그러면 서장님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게 되시겠지요. 최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둘째, 신변 보호와 형량 거래를 조건으로 내부 고발자로 전향하시는 겁니다. 강민주의 뇌물수수 정황을 자백한 영상을 직접 촬영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보호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최태진이 한자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서장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면 정말로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경찰서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창그룹 회장님의 직접 보증입니다. 거짓이 있을 리 없지요. 최태진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새벽 4시 경찰서장은 결국 내부 고발자 서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 자기 입으로 강민주의 뇌물수수 정황을 낱낱이 자백하는 영상까지 직접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이 펜트하우스로 전송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강수창은 그 영상을 모니터로 확인하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모였군. 청부업자의 자백, DK건설 비리 증거, 경찰서장의 자백 영상까지. 결정타가 완성됐어.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수행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패키지에 마지막 자료까지 정리해 담았습니다. 이 패키지는 검찰 내 강수창이 가장 신뢰하는 인맥에게 즉시 사전 송부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주총회 당일 강당 외곽에서 체포작전을 동시에 집행하기로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강수창은 마지막 한 수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수창그룹 IT 본부 내에 사전에 포섭해둔 협력자를 통해 주주총회장의 송출 시스템에 외부 영상 자료를 강제로 송출할 수 있는 백도어 권한을 미리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이 권한이 있는 한 강민주가 어떤 방해 공작을 시도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 영상은 강당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재생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동쪽 하늘이 어슴푸레하게 밝아져 갔습니다. 강수창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그 새벽빛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가와 또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안에는 폐허가 된 국밥집 터 인근 공터의 풍경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천막 하나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오순분이 큰 솥에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골목 주민들과 일대 노숙인들에게 무료로 따뜻한 국밥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자기 가게가 무너진 그 잿빛 잔의 더미 옆에서 오순부는 여전히 누군가의 배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강수창은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강민주, 너의 시간은 여기까지야. 강수창이 화면 속 오순분의 모습을 향해 낮게 다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의 모든 작전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주주총회 당일의 결전이었습니다. 수창그룹 정기 주주총회 당일이었습니다. 본사 1층의 거대한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주들이 좌석을 빼곡히 메웠고 통로 양옆으로는 수십 명의 방송 기자들이 카메라를 세팅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강당 전면의 무대 위에는 거대한 LED 스크린이 그룹의 로고를 띄운 채 푸르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주주총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긴장감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회장 해임안과 DK건설과의 합병안이 동시에 상정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좌석 곳곳에서 주주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수창 회장이 진짜 사조직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한 거야? 한 주주가 옆자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몰라. 어제 뉴스로만 봤지 뭐. 근데 주가가 하한가 맞은 거 보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 옆자리 주주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답했습니다. 수창그룹이 어떤 회사인데 창업주 일가가 이런 식으로 무너질 줄은 몰랐어. 뒷자리에 앉은 노년의 주주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단상 위로 강민주가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강민주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꿈꿔온 그룹 완전 장악의 날이었으니까요. 강민주는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한 차례 둘러봤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주의 목소리는 능숙한 정치인의 그것처럼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수창그룹의 회장이신 강수창 회장께서 사조직을 동원해 합법적인 재개발 사업을 폭력으로 방해하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며 그룹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강민주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좌석 곳곳에서 주주들의 한숨과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에 저는 부회장으로서 그룹의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강수창 회장의 해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DK건설과의 합병안을 이 자리에서 함께 상정하고자 합니다. 강민주의 손이 의사봉을 향해 천천히 뻗어나갔습니다. 의사봉을 손에 쥐고 단상의 결의대 위로 들어올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강당의 육중한 이중문이 활짝 열어젖혀졌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로 강수창이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과 옛 충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검은 정장의 흰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의상보다도 강한 위엄이 그 안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수창 회장이다. 정말 살아계셨어. 어제 뉴스 본 그분 맞지? 진짜 본인이 나오신 거야? 주주들이 흥분한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플래시 세례 속에서 강수창은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로 중앙 통로를 따라 단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단상 위에서 의사봉을 들고 있던 강민주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형 어떻게 여기까지? 강민주가 자기도 모르게 마이크에 작은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당 전체에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술렁이는 소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수창은 단상에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강민주를 슬쩍 곁눈질로 보더니 마이크 앞에 서서 좌중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해임안에 대한 변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강수창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수창의 한마디가 강당 안의 공기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수창이 손에 든 작은 무선 단말기의 버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면에 거대한 LED 스크린에 띄워져 있던 그룹의 로고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한 묶음의 숫자와 계좌 정보가 큼지막하게 띄워졌습니다. 스크린 상단에는 조세회 피처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이라는 큰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아래로 강민주의 차명 계좌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가며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그려졌습니다. 좌중에서 일제히 비명에 가까운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민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스템 오작동이야, 보안팀. 보안팀, 당장 송출 차단해. 강민주가 다급하게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뒤편에서 대기하던 보안팀이 부랴부랴 단상 뒤편의 송출 시스템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IT 본부 협력자가 사전에 심어둔 백도어로 잠긴 시스템은 어떤 명령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모든 명령을 거부합니다. 보안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게 말이 돼. 외부에서 누가 손을 댄 거야. 빨리 전원이라도 내려. 강민주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영상은 그 어떤 차질도 없이 계속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조세회 피처 계좌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어떻게 DK건설의 운영 자금으로 변환되었는지 그 일련의 흐름이 명백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명단의 가장 꼭대기에 강민주 본인의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지요. 주주들의 분노한 외침이 강당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다 부회장이 빼돌린 돈이야. 우리 그룹 자금으로 자기 회사 만들어서 돈 챙긴 거잖아.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횡령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횡령이요. 분노한 한 주주가 서류 뭉치를 단상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뒤이어 옆에 앉아있던 주주들도 가지고 있던 회의 자료들을 거칠게 구겨 단상 쪽으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최태진 변호사가 단상 옆 통로에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최태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좌중을 둘러본 뒤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저는 인권 변호사 최태진입니다. 최태진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년 전 강수창 회장님께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추셨던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태진이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강수창 회장님은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 청부의 표적이 되어 사지에 내몰리셨던 것입니다. 그 살인 청부를 사주한 자는 다름 아닌 부회장이신 강민주 본인이었습니다. 최태진의 한마디가 떨어지자 강당 안은 일순간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어 곧 폭발하듯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정신없이 손가락을 움직이며 속기를 시작했고 카메라들은 일제히 강민주의 굳은 얼굴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최태진이 손에 든 단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대한 스피커에서 잡음 섞인 한 남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강민주 부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강수창 회장을 처리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요. 자금은 차명 계좌로 분할 입금되었고 송금 영수증은 제 손에 그대로 있습니다. 청부업자의 자백 음성이 강당 안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 스크린에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정면을 응시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5년간 강민주 부회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왔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받았고 그 대가로 재개발 구역의 민원과 폭력 사태를 적극적으로 무마해 주었습니다. 경찰서장의 자백 영상은 강당 안의 마지막 의구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좌중에서 비명과 야유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 인간 당장 끌어내. 우리 회사를 망친 놈이야. 감옥에 쳐넣어. 분노한 주주들의 외침이 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강민주 측에 줄을 섰던 이사들 몇이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 뒤편 출구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들의 도주 장면을 그대로 추적해 담았습니다. 이사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번 일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도주하는 이사를 쫓아가며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도주하던 이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강당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보안팀 뭐하고 있어? 당장 저 인간을 끌어내. 강수창을 끌어내라고. 강민주가 단상 위에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에 응답한 것은 강민주의 보안팀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강수창의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정예 경호원들이 오히려 강민주의 측근들을 한 사람씩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주가 의지하던 보안팀장이 그 자리에서 등 뒤로 양손을 결박당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누구 명령을 듣고 있는 거야? 강민주가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회장님의 명령만 받고 움직였습니다. 경호 팀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민주는 단상 위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수창이 다시 마이크 앞으로 천천히 다가섰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다발과 또 한 묶음의 회수 청구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강민주, 한 가지 더 알려줄 게 있다. 네가 그토록 자신 있게 끌어들였던 그 해외 투자금 말이야. 강수창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강수창이 들고 있던 서류 다발을 강민주의 발밑으로 휙 던졌습니다. 네가 사채를 끌어가며 매집한 DK건설 지분,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오늘 새벽 모든 차명 계좌가 동결되었어. 한 푼도 손에 줄 수 없어. 강수창이 한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어 회수 청구서 묶음까지 강민주의 발밑으로 던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끌어쓴 5곳의 사채 채권자들이 보낸 일괄 회수 청구서야. 모두 합치면 이자 포함 1,700억 원이 넘는다. 24시간 안에 갚지 못하면 너의 모든 재산이 압류된다. 강민주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에 흩어진 결정문 다발과 회수 청구서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던 강민주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다 함정이었다고? 형이 처음부터 다. 강민주의 입에서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금줄이 끊기고 퇴로마저 막혔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강민주의 두 다리가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주는 단상 위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지켜보는 단상 한가운데에서 강민주의 권력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 한 번만 봐줘. 우리 형제잖아.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만 그래도 한 핏줄이잖아. 강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강수창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강수창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묵묵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순간 강당 외곽에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고 대기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이 일제히 강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정확한 절차에 따라 강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강민주 살인 교사,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차분한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강민주의 양 손목에 찰칵하고 채워졌습니다. 이어 강민주 옆에 있던 비서실장과 측근 임원들에게도 차례차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주는 수사관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 일어났습니다. 힘없이 끌려나가던 강민주가 잠시 강수창 쪽을 돌아봤습니다. 두 형제의 시선이 단상 위에서 마지막으로 교차되었습니다. 강민주의 눈빛에는 분노와 회한,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수창의 눈빛은 그저 차분하고 단호했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아, 10년 전 그 골목에서 네가 나를 죽일 때 가졌던 그 마음, 너도 한번 느껴봐.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본 자만이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 알게 되니까. 강수창이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강민주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강당 밖으로 끌려나가는 강민주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그 모습을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강당 안의 반대파 세력은 그렇게 완벽하게 축출되었습니다.
강수창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좌중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한번 숙여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랫동안 진실이 가려진 채로 그룹을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강수창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을 발표하겠습니다. 서민들의 평생 일터를 짓밟는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 오늘부로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좌중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강제 철거로 피해를 입은 모든 상인분들께는 그룹 차원에서 전면적인 보상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수창그룹은 오늘부로 상생 경영을 새로운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강수창이 한자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익만을 좇는 그룹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룹, 함께 살아가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강수창의 마지막 한마디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중에서 한 명의 주주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어 2명, 3명, 그리고 곧 강당 안의 모든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 소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그 박수 소리에 떨릴 정도였습니다. 강수창은 그 박수에 천천히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같은 시각 폐허가 된 국밥집 터 옆 공터의 천막에서는 오순분이 큰 솥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천막 한쪽 구석에는 동네 청년이 가져다 놓은 작은 휴대용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주주총회 현장이 전국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었지요. 오순분이 무심코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강수창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하던 오순분의 손이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골목에서 거두었던 그 야윈 노숙자의 얼굴이 화면 속 강수창의 얼굴 위로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오순분의 두 눈이 점점 커지며 손에 든 국자가 바닥에 쨍그랑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양반이었어. 그 양반이 그때 그 양반이었어. 오순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한 사람이 자신을 묵묵히 지켜봐 왔다는 사실을 오순분은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오순분의 주름진 두 눈가에 굵은 눈물이 천천히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이 살아있었구나. 그것도 저렇게 큰 사람이 되어서. 오순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자락을 들어 눈가를 살짝 훔쳤습니다. 천막 안에서 무료 국밥을 받아들던 주민들도 그 광경을 보고 모두 함께 화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큰 손 옆에서 사람들은 한참 동안 그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천막 밖으로는 늦가을의 부드러운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반년 후였습니다. 잿빛 먼지가 자욱하게 날리던 그 재개발 구역의 풍경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휘날리던 붉은 철거 깃발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수창그룹 상생 거리 조성 및 대형 복합상가 신축공사라는 글씨가 푸른 바탕 위에 흰 글씨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산뜻한 노란색 안전 펜스가 길 양쪽으로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거대한 타워 크레인 2대가 푸른 하늘 위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천천히 회전하며 철근과 콘크리트 자재를 분주하게 옮겨 나르고 있었지요. 공사장 안쪽에서는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망치 소리, 용접하는 소리, 인부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골목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 잿빛 골목이 이제는
사람 사는 동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공사장 바로 옆쪽으로는 튼튼하게 지어진 대형 임시 가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외벽에 깔끔한 유리창이 달린 그 가건물은 30여 평의 넓은 공간을 자랑했습니다. 가건물 정면에는 단정한 나무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옛 간판과 똑같은 붓글씨로 순분 국밥이라는 네 글자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지요. 가건물 뒤편으로는 강수창의 약속대로 수창그룹이 직접 시공을 맡은 거대한 상생 건물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웃 상인들이 입주할 그 건물은 이미 5층까지 골조 공사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DK건설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쫓겨났던 골목 상인들 역시 임시 상가 구역에 들어와 다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쌀집 주인은 새로 받은 임시 점포에서 쌀가마니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여인은 가게 앞에 옷걸이를 가지런히 내걸며 손님들을 맞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손님이 더 많네. 다 회장님 덕분이야. 쌀집 주인이 손에 묻은 쌀가루를 털어내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세탁소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상가 구역에는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안전모를 손에 들고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사무실의 직장인들도 짙은 색 정장 자락을 휘날리며 그 골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순분 국밥집 앞에는 늘 그렇듯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곤 했습니다. 푸짐한 양과 정성스러운 손맛으로 동네의 입소문이 자자해진 덕분이었지요. 가건물 안쪽에서는 큰 가마솥에서 사골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오순부는 새 앞치마를 두른 채 도마 앞에 서서 잘 삶은 머릿고기를 정성껏 썰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동네 상인들이 자청해서 서빙을 도와주고 있었지요. 가건물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부드럽게 비쳐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려한 의전 차량 행렬도 삼엄한 경호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회색 셔츠에 짙은색 면바지 차림을 한 한 남자가 홀로 가건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수창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평범한 동네 어른의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강수창은 가게 앞에 잠시 멈춰서서 새로 단 나무 간판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습니다. 옛 간판과 똑같은 글씨체로 적힌 그 네 글자에 강수창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윽고 강수창이 가게의 미닫이 문을 천천히 옆으로 밀어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 낡은 미닫이 문은 사라지고 새로 단 알루미늄 미닫이 문이 부드럽게 미끄러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서빙을 돕고 있던 동네 상인들이 강수창의 모습을 보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네요. 쌀집 주인이 깊숙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오늘은 또 누추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세탁소 여인이 두 손을 모아 쥐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수창은 그들의 인사를 부드러운 미소로 받았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오늘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그냥 평소 손님처럼 대해주세요. 강수창이 가볍게 손을 들어 그들을 자리에 다시 앉도록 권했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안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에서는 오순분이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쪽을 흘끗 돌아봤습니다. 오순부는 주주총회 보도를 통해 강수창의 진짜 정체를 이미 알게 된 뒤였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강수창은 직접 또는 사람을 보내어 가게 재건과 일대 정비를 살뜰히 챙겨왔지요.
그러나 강수창이 가게에 직접 손님으로 찾아온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오순분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그 표정에는 별다른 동요가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과 똑같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턱짓을 해 빈자리를 가리켜 보였습니다. 안쪽 자리가 비어 있으니께 거기 앉으슈. 오순분의 목소리는 10년 전 그날과 똑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강수창의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한번 울컥 솟구쳤습니다. 강수창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역게 웃으며 가게 가장 안쪽 구석 자리로 향했습니다. 탁자 앞에 자리를 잡고 앉은 강수창은 손바닥으로 새 탁자의 표면을 살짝 쓸어봤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깔끔한 원목 탁자였지만 그 위에 놓인 작은 종지들과 수저통은 옛 가게의 분위기 그대로였습니다. 오순분이 아껴두었다가 새 가게에 그대로 옮겨온 물건들이었지요. 강수창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국밥 한 그릇 부탁드립니다. 강수창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리슈. 손님 많은 시간 지나서 그런지 솥이 좀 식었네. 오순분이 무뚝뚝하게 답하며 다시 가스불을 키웠습니다. 강수창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옆 탁자에 가지런히 놓인 수저통과 깍두기통을 직접 가지고 와 자기 탁자 위에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깔끔하게 닦인 깍두기 접시를 한 손에 들고 새우젓 종지를 다른 한 손에 들었습니다. 뒤이어 풋고추가 담긴 작은 종지까지 정성스럽게 옮겨왔지요. 양반, 회장님이라는 양반이 그런 것까지 직접 하실 게 뭐 있어. 가만히 앉아 계셔도 다 갖다 드리는데. 오순분이 가마솥을 휘저으며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손님이지만 마음만큼은 이 가게의 식구가 되고 싶어서요. 강수창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오순분은 그 말에 아무 대꾸 없이 가마솥에서 뜨거운 육수를 한 국자 퍼올렸습니다. 뚝배기에 갓 지은 흰 쌀밥을 정성껏 안치고 그 위로 푹 삶은 머릿고기를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펄펄 끓는 사골 육수를 부어내자 새하얀 김이 천장을 향해 길게 솟구쳤습니다. 오순분은 뚝배기를 두 손에 받쳐들고 강수창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손길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를 강수창의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식기 전에 후딱 드슈. 우리 집 국밥은 식으면 맛이 반은 빠지니께. 오순분이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뚝배기가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수창은 두 손으로 뜨거운 뚝배기를 살며시 감싸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그 따스한 온기에 강수창은 잠시 두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강수창이 셔츠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어 탁자 한편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반쯤 깨진 옛 뚝배기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너진 가게 잔해 속에서 강수창이 손수 꺼내어 챙겨두었던 그 뚝배기였지요. 깨진 단면에는 흙먼지의 흔적이 여전히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어 강수창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예전 새벽 강수창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탁자 위에 모셔두었던 바로 그 낡은 숟가락이었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휘어 있고 끝부분이 닳아 둥그러진 그 은빛 숟가락을 강수창은 반쯤 깨진 뚝배기 조각 옆에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깨진 뚝배기와 낡은 숟가락. 10년이라는 세월을 가로질러 그 두 가지 물건이 마침내 다시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오순분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깍두기 접시 하나를 강수창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무덤덤한 얼굴로 강수창과
탁자 위에 깨진 뚝배기 조각 그리고 낡은 숟가락을 차례차례 응시했습니다. 오순분의 두 눈가에 잔잔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오순분은 평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방 안쪽 가마솥 뒤편에는 작은 나무 선반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순부는 그 선반 가장 안쪽에 손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작은 헝겊 주머니 하나가 그 안에서 천천히 꺼내져 나왔습니다. 오순부는 그 헝겊 주머니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낡은 숟가락 한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있고 끝부분이 살짝 휘어있는 은빛 숟가락이었습니다. 10년 전 강수창이 자신의 가게에 누워있던 그 사흘 동안 오순분이 정성껏 챙겨 입에 떠 넣어주었던 바로 그 짝꿍 숟가락이었지요. 강수창에게 건네준 한 자루 외에 오순분이 따로 챙겨 보관해 두었던 또 다른 한 자루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순분 역시 그 숟가락 한 자루를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보관해 두었던 것이었지요. 오순분은 그 낡은 숟가락을 두 손에 꼭 쥐고 다시 강수창의 자리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깨진 뚝배기 조각 옆 강수창이 꺼내놓은 낡은 숟가락 옆에 자신의 숟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두 자루의 낡은 숟가락이 깨진 뚝배기 조각 옆에서 사이좋게 짝을 이루었습니다. 강수창의 시선이 천천히 그 두 자루의 숟가락 위에 머물렀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강수창은 묵묵히 삼켜냈습니다. 오순분 역시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서서 두 자루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침묵이 어떤 긴 대화보다도 더 깊고 따스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강수창이 자기가 챙겨온 그 낡은 숟가락을 손에 쥐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강수창은 그 숟가락으로 뚝배기 안에 든 국밥 한 술을 천천히 떴습니다. 뜨거운 김이 강수창의 콧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을 머금는 순간 강수창의 두 눈가에 잔잔한 감동이 어렸습니다. 10년 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살려냈던 바로 그 국밥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잃어버렸던 온기가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강수창은 묵묵히 확인했습니다. 오순부는 강수창이 국밥을 한 술 한 술 떠먹는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무뚝뚝하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양반, 그러게 사람은 굶으면 안 되는 거요. 따끈한 거 자주 챙겨 먹어야 해. 오순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1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장님.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강수창이 옅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상가 거리의 소음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 손님들의 흥정 소리, 인부들의 웃음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따스한 배경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새로 짓는 상생 건물 공사장에서는 일을 마친 인부들이 안전모를 벗으며 가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르는 단골 손님들이었지요. 식당 앞마주 앉은 두 사람의 소박한 식사 풍경 위로 늦가을의 부드러운 저녁 햇살이 황금빛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인 두 자루의 낡은 숟가락과 깨진 뚝배기 조각이 그 햇살을 받아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새벽 골목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는 따스한 저녁 햇살 아래
마주 앉은 식사 한 끼로 마침내 둥글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길바닥에서 시작된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두 자루의 낡은 숟가락으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오순분 할머니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어준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죠. 죽어가던 한 사람을 다시 살려낸 따뜻한 마음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가슴에 품고 살아온 한 사람이 마침내 그 은혜를 갚는 자리에 마주 앉은 것입니다. 세상에 베푼 만큼 돌려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순분 할머니는 그날 새벽 길바닥의 노숙자를 외면하지 않았던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무너진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골목 전체를 살려내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손길에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